우리는 흔히 몽골 제국을 떠올릴 때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그 위를 달리는 야만적인 기병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증명하는 몽골 제국의 실체는 야만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럽의 기사들이 전령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 데 몇 주가 걸릴 때 몽골은 이미 대륙 반대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오늘날의 퍼지 통신망에 비견될 만한 이 압도적인 정보의 속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징기스칸이 설계한 이 차가운 승리의 알고리즘을 파헤쳐 봅니다. 참견 시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수많은 정복자 중에서 징기스칸만큼 오해받는 인물도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를 잔인한 학살자나 단순히 운이 좋았던 초원의 전사 정도로 기억하죠. 하지만 몽골 제국이 이룩한 대업을 경제적 실익과 관리 효율성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은 사실 뛰어난 무사익이 전 역사상 가장 냉철한 시스템 기획자였습니다. 그는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오직 효율이라는 기준 하나로 제국을 다시 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의 부족들은 혈연과 지연이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동시에 매우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도 가문이 좋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유능한 인재보다는 족장의 친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죠. 징기스칸은 이 지점 바로 승리를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오직 전장에서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전리품을 배분하고 지위를 부여하는 철저한 능력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병사 개개인이 승리를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이자 경제적 유인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군대는 과거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부족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부의 축적을 위해 싸웠고 그 에너지는 몽골 기병을 멈출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엔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엔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엔진의 힘을 적재적소에 전달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했죠. 여기서 징기스칸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13세기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라 불리는 역참제입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편의 지원군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도박과 같았죠. 징기스칸은 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약 30km마다 설치된 역참에는 항상 신선한 말과 음식 준비되어 있었고 전령들은 이를 이용해 하루에 200km가 넘는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물리적 통신망이었습니다. 이 역참제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의 사령부는 이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의 상황을 데이터화하여 파악할 수 있었고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옮기듯 여러 부대를 유기적으로 조종했습니다.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결정된 명령이 다시 빛의 속도로 현장에 전달되는 시스템. 이는 현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대들이 전령 한 명의 도착 여부에 운명을 걸고 있을 때 몽골군은 이미 전장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며 싸웠던 셈입니다. 정보의 우위는 곧 전술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몽골 기병이 보여준 화력 집중 시스템은 오늘날의 정밀 타격 전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모하게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할 때까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며 화살을 쏘아댔고 적이 지치거나 대열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소통의 알고리즘입니다.
몽골군은 깃발이나 필이 혹은 미리 약속된 신호 체계를 통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동시에 방향을 틀고 일제히 화살을 퍼붓는 광경은 적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죠.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몽골군의 보급 전략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은 언제나 로지스틱스, 즉 보급입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먹을 식량을 나르는 보급 부대는 군대의 속도를 늦추고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징기스칸은 이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급 부대를 없애고 군대 자체가 움직이는 보급 창고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몽골 병사 한 명은 대여섯 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는데 이는 단순한 예비용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이동 수단이면서 동시에 식량이었고 비상시에는 피를 뽑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생존 키트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르츠라고 불리는 전투 식량을 고안해냈습니다. 소 한 마리의 살코기를 건조해 가루로 만들어 작은 가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영양가는 극대화한 현대의 전투 식량과 개념이 일치합니다. 보급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낸 몽골 기병은 전 세계 어느 군대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기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아직 저들은 일주일은 더 걸려야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몽골군은 이미 그들의 성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몽골군의 승리는 우연한 행운도 타고난 잔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빠르게 유통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구성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초원에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 효율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었고 그 결과물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균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이 압도적인 효율성은 조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징기스칸이 도입한 십진법 기반의 군대 조직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명령하달과 통제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일종의 관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10명의 분대인 아르반부터 시작해 100명의 주운, 1000명의 민간, 그리고 10,000명 단위의 투맨으로 이어지는 이 피라미드 구조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단 몇 단계의 보고 체계로 단순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기존의 부족 중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를 완전히 도려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 중에 사촌이 위험에 처하면 부대 전체의 작전과 상관없이 구하러 가거나 부족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이 모든 사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십진법이라는 기계적인 틀 안에 병사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단위 조직의 성과였습니다. 만약 한 명이 도망치면 그가 속한 10명 전체가 책임을 지는 공동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심이 조직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 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냉혹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력이 극대화된 지점은 바로 전장에서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몽골군은 소리와 시각 신호를 이용해 거대한 군대를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조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도구는 바로 명적이라 불리는 소리나는 화살입니다. 화살촉에 구멍을 뚫어 쏠 때 날카로운 소리가 나게 만든 이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데이터 전송 장치였습니다. 지휘관이 특정 방향으로 명적을 쏘면 수천 명의 병사는 그 소리를 신호 삼아 일제히 공격 방향을 틀거나 후퇴했습니다.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 청각 신호는 지휘 체계의 지연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리전마저 철저하게 데이터화하여 관리했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공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은 공포라는 감정을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전 항상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순순히 항복하면 기술자와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국의 시스템에 편입시키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본보기로 잔혹한 파멸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잔혹함의 목적이 단순한 살육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인근의 다른 수십 개 도시가 겁을 먹고 스스로 성문을 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몽골군이 계산한 심리적 알고리즘의 핵심이었습니다. 성 하나를 함락하기 위해 수개월의 시간과 수천 명의 병력을 소모하는 대신 공포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려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유도한 것이죠. 이는 공성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몽골군은 자신들의 병력을 소모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며 가능한 한적의 항복을 받아내어 그들의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군은 피정복지의 기술을 흡수하는 데에도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유목민이었기에 성벽을 부수는 기술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 정복한 지역의 공학자들을 대거 등용해 포병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중국의 화약 기술과 중동의 투석기 기술이 몽골의 기동력과 결합하자 당시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외부 자원을 통해 빠르게 아웃소싱하고 이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능력. 이것이 몽골 제국을 단순한 약탈자 집단이 아닌 세계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넓어질수록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관리 비용의 폭증입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칸들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거대한 영토라는 하드웨어의 부하를 견디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설계한 이 완벽한 효율의 알고리즘은 이제 확장이라는 독약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거대해질수록 징기스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부패와 나태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냉정한 성과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약탈물 분배의 원칙입니다. 당시 다른 군대들은 전투가 끝나면 병사들이 각자 알아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방식은 힘센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불평등을 초래했고 무엇보다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병사들이 재물에 눈이 팔려 전열을 이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령인 자삭을 선포합니다. 전투 중에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취할 수 없으며 모든 전리품은 전투가 완전히 종료된 후 한 곳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분배의 기준은 철저히 공언돼 따랐습니다. 특히 전사자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몫을 배분함으로써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비율 이상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이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지키자 병사들의 충성심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 강조하는 투명한 보상체계와 이익 공유제가 800년 전 초원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정성은 몽골 제국 내의 경제적 역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복전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이 장악한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묶었습니다. 역참제는 전령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개방되었고 몽골의 통행증인 파이자를 가진 상인들은 제국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으며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끓던 실크로드는 몽골의 강력한 치안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역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동방의 종이와 화약이 서방으로 흐르고 서방의 천문학과 수학이 동방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였으며 그 기반에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효율의 제국도 결국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스템 공학의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되자 중앙의 명령이 변방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지연 시간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대륙의 끝과 끝을 연결하기에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죠. 정보의 전송 속도가 하드웨어의 확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각 지역을 다스리던 칸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목민 특유의 효율성 위주 문화가 정착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충돌하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관료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대해졌고 초기에 날카로웠던 능력주의는 가문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유지 비용은 늘어나는데 새로운 정복지는 고갈되어 가자 시스템을 지탱하던 경제적 인센티브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몽골 제국은 거대한 하나의 엔진에서 여러 개의 작은 엔진으로 쪼개졌고 각자의 이권에 따라 분열하며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습니다. 몽골 기병의 승리와 제국의 탄생은 단순히 한 영웅의 카리스마가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의 유통, 군더더기를 덜어낸 물류의 혁신, 그리고 구성원의 욕망을 정확히 타격한 보상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간 거대한 알고리즘의 결과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초원의 거친 에너지를 시스템이라는 그릇에 담아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초연결 사회의 효율성 경쟁 또한 본질적으로는 800년 전 그들이 고민했던 정보와 자원 관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사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과정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실익이 빚어낸 역사의 이면을 계속해서 해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